요즘에 잠잠하다 했더니 결국 또 역사가 반복되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얘기해 볼 건데, 또 개도국 부도 위험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보고서 이름도 무서워요. 국제 부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제 채무 혹은 부채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의 세계은행의 총재가 너무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끝이다. 도저히 이 부채가 갚을 수 없는 수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터진다, 폭탄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2000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도 안 져졌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요겁니다. 가나. 우리랑 축구도 했던 팀인데 이번에 사상 초유의 건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된 거예요. 가나가 최근에 호황 때 외국 자본도 유치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축구장 하나 규모의 성당을 짓기로 땅도 다 파놨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4배 급증했고, 인플레 때문에 시작할 때 대비 4배나 늘어났으니까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킹달러 때문에 화폐 가치도 계속 폭락 중이고 하니까 양빵으로 다 막는 거죠. 아니 최근에 달러 좀 꺾이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달러가 꺾여봤자 이런 신흥국 개도국들은 별로 반등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의 통화 이름이 세디인데, 가나의 세디는 올해 최악의 통화 중에 하나로 등극이 돼 있어서 통화 가치는 반토막, 지금 반등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부채는 급증하고 돈은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펀딩 금액의 5배가 초과될 정도로 인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투자 등급마저도 투기 등급으로 내려가니까 금리가 8에서 35가 됐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는 8%에 다 빌려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 빌리려면 35%. 35%면 아무도 못 빌리겠죠. 공사 중단. 이러니까 세계 채무 보고서에서도 다음 디폴트, 구제금융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12개 국가 중에 1위가 가나가 꼽혔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또 돌입을 하면은 연쇄 작용이 일어나면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뭐 터진다 맨날 하더니 왜 안 터지냐, 위기 전염된다더니 말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요 선진국들이 막아줬어요. 2020년에 코로나 때도 신흥국들, 개도국들이 위험한 거 아니까 부채 상환을 계속 연기해 준 거예요. 일단 빚 이따 갚아라. 실제로 OECD의 22개 채권국들이 모여서 만든 게 파리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파리클럽의 회원국들이 개도국들 빚을 계속 밀어줬어요. 연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가 나 못 갚아 터지고, 가나도 이집트도 이렇게 터질 것 같다는 연쇄 디폴트 우려가 이제 연말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봐주고 하다가, 물론 이런 개도국 다 합쳐도, 뭐 저기 가나랑 스리랑카 다 합쳐도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의미 없어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 옆에 있는 인접국이라든지 여기에 또 수출하거나 무역이 노출돼 있는 나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참고로 현재까지도 이런 나라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신흥국 부채 도와주자 말만 하지만 한 번도 완료해준 사례는 없답니다. 단 한 건도. 당연히 그렇겠죠. 다 빌려준 사람들인데 밀어줄 수는 있지만 뭐 갚아줄 수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채권국들이랑 맨날 모여서 협의는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개도국들이 빌린 곳이 IMF, 세계은행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또 중국한테 많이 빌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앞서 소개드린 파리클럽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요. 개도국들이 망하든 말든 잘 도와주려고 협조도 안 합니다. 불과 2006년만 해도 중국이 빌려준 돈의 비중이 2%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빌려준 돈의 비중이 개도국 전체 18%고 중국이 빌려준 돈이 1등이에요. 세계 1위 채권국입니다. 개도국 채권국.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사는 나라들이면서도 자원들이 있는 나라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거기 공항 항구 내가 쓰게 해줘, 이거 나한테 땅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권, 소유권 다 뺏어가지고 일명 부채에 더 채 빠지게 하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문제고 민간도 문제인데, 블랙락 뭐 이런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금융기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런 민간 기업들은 또 금리도 세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압박도 하고. 뭐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중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져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건 탕감도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IMF, 세계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남은 돈도 얼마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돈을 하도 빌려주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빌려줘야 될 돈이 더 많은데 남은 돈이 고갈될 수준이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가지고 대출이 무슨 코로나 이전 대비 50%씩 늘었고, 야, 이 그래프가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던데 IMF가 빌려준 돈의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97년에 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막 엄청 늘어난 거 보이시죠? 요때가 유럽 재정위기 사태입니다. 요때 맨 위에 있는 게 포르투갈, 피그스라 그래서 남유럽 재정위기 터졌거든요. 포르투갈, 여기 브라질,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빚더미 앉았다 이제 갚아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역대 최고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IMF 세계은행도 남은 돈도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빌려줄 수 있냐 막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감한 기관들이나 민간들은 다 돈 빼는 거죠. 이머징 채권에서 금리 높게 준다 그래도 JP모건이 집계해보니까 집계 이래 최대 자금 유출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살짝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토탈로 봤을 때는 계속 시장에서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자금 유출이 이머징 신흥국 개도국 쪽에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지금 가나도 금리가 8에서 막 35% 이자 준다고 하니까 이거 못 갚는다. 가나가 이거 35%에 빌려서 어떻게 갚냐. 디폴트다. 신흥국 정부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거죠. 빌려준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다. 돈 빼야겠다. 손절 쳐야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 역사 공부해보니까 참 반복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계속 똑같더라고요. 이게 중남미 부채 위기 때도 그랬고 유럽 재정위기 때도 똑같았던 게 저금리일 때 막 외국 자본들이 이런 중남미에 돈 투자하겠다고 싸들고 들어가서 또 이런 나라들은 막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런 나라들 또 부채 찍어내고 그걸로 포퓰리즘 정책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 인상 돌아서니까 강달러 되면서 외화 유출되고 위기 발생하면서 전형적으로 위기가 퍼지는, 전염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저금리의 함정이랄까요?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 이후에 터졌었거든요. 2011년, 12년에. 그때 난리 났던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올해 졸업했습니다. 올해야. 그러니까 한 번 저렇게 위기 빠지면 빚 갚는데 10년인 거예요. 10년. 그나마 그리스는 잘 해가지고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 똑같았답니다. 저금리 때 또 이때 유로존이 생기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막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돈 잘 버니까 그리스인들은 흥청망청 돈을 썼대요.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생산적인 곳에 썼어야 되는데 쾌락적 소비에 돈을 쓰고 주택도 오르고 정부도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오히려 복지를 막 하고 그걸 잘 보여줬던 게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린 잘 사는 나라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지하철도 초현대식으로 건설하고 대형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 전형적인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흥청망청 쓰다가 이게 이제 국채 금리인데요. 장기채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리스의 채권 금리가 30%까지 급등합니다. 여기 이렇게 부도가 나는 거죠.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거죠. 이자를 30% 쳐줘도 아무도 안 살려고 해서 금리가 올라버린 겁니다. 채권은 박살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이 보고서인데요. 지금 이미 최빈국들, 개도국들 물론 뭐 유럽 국가들보다 사이즈도 작고 영향력도 작지만 이미 60%는 디폴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한테 많이 빌려가지고 중국이 또 고금리로 압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가 막히게 다들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IMF 총재도 중국을 가고요. 세계은행 총재도 이번 주에 중국을 갔습니다. 다. IMF 총재도 진짜 다 죽습니다. 도와줘요. 그만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이러다 중국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이거 개도국들이 못 갚겠다고 하면은 중국도 돈 받아야 될 텐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도 이 정도면 이제 무질서한 디폴트가 시작될 텐데 중국 괜찮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신흥국 채권 보유 1위, 채권업자죠. 약간 채권업자인 중국이 결국은 탕감에 협조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세계은행 총재도 그래서 걱정되니까 미국한테도 경고를 계속 하고 있었죠. 미국이 너네가 지금 금리 인상하고 강달러 한다고 너네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부메랑으로 온다. 파급 효과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도 슬쩍 인정을 했죠. 인정한다. 강달러의 문제가 우리한테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나도 인정은 한다. 그래서 요 말 하고 나서 실제로 달러가 좀 주춤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좀 달러가 꺾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오늘 업데이트 해보면 오늘자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일단 중국이 협상한 거 땡큐. 중국 덕분에 일단 피해 좀 줄겠다. 근데 이제 기자가 그러면 달러 피크 친 거 맞나요 했는데 그거는 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지금 아직 인플레 잡아야 되고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피크 치는 거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강달러가 완전히 뭐 끝났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수준이라서 개도국이나 신흥국들한테는 여전히 위협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CT에서 보고서에서 한국도 환율 한 번 더 튈 수 있다, 잘못하면 1,300원 또 1,4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 나오던데 이런 걸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나, 이집트 또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나라 업데이트가 돼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너무 또 이거 가지고 겁을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다이어리 연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23년 맞이 23% 할인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기록하면서 내년에도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